자, 이페스 코리아와 함께하는 오태진 교수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한능검을 CEF, certainly, easily, funny, 아주 확실하고 쉽고 재미있게 여러분들께 강의합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은요, 조선의 사회였습니다. 신분제도 가운데에서 중인들에 주목하라. 통역관, 의관, 천문관, 중인하면 통역, 의관, 천문관이죠. 이들은 조선 후기에 뭘 조직하면서요? 시사를 조직했다. 어디에서요? 이곳 청계천 그리고 광교에서요. 그래서 양반들을 따라했다. 이게 중요하겠고, 후기로 또 두 번째 파트가 향촌사회에서 유향소, 향약을 공부하는 거였다. 유향소는 요즘 말로 하면 지방의회다. 향약은 그 지방의회 등에서 만든 혹은 살인들이 만든 혹은 향촌자치규약이다. 이 정도로 우리 공부해왔습니다. 그래서 유향소, 향약에 대한 이야기, 또 서원, 지방에 있는 학교죠. 그래서 이 학교는 백세황소로 외운다. 백세황소. 백운동서원은 주세붕이, 이황은 소수서원으로 사액받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시간은 3절 사회 변혁의 움직임입니다. 조선의 사회 파트 2, 19세기 세도정치 시기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사회 불안의 심화이죠. 19세기는 여러분들 영화로 치면 군도라는 영화를 먼저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흩어지면 백성이요, 뭉치면 도적이라. 이런 말이 유행하게 되는 시기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군도라는 건 모여있다는 얘기고, 그게 도적대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배경은 바로 세도정치 시기입니다. 안동 김씨 세도정치 시기. 나는 세도 떨어뜨린다라는 안동 김씨 세도정치 시기에 농민 스타일이 등장했죠. 그것을 우리가 삼정의 문란이라고 했다. 삼정은 세 개의 세금을 말한다. 전정, 군정, 환곡, 삼정을 말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 농민 생활의 파탄이라면서 이놈의 나라 망해버려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회가 출현하기를 갈망하는 예언사상이 대두하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종교를 기대하고 고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유행했던 왕조 예언 교체, 요즘 말로 하면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같은 거, 이런 거죠. 예언서. 이게 바로 정감록이었습니다. 정감록은 정씨가 이 나라의 새로운 왕이 된다. 그래서 농민들을 구제해 줄 거다라고 얘기한 책입니다. 이 정감록이 크게 유행했던 게 19세기라 할 수 있고요. 또 기존에 있는 성리학 유교 체제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사상이 전래되기도 하였는데, 이게 바로 천주교입니다. 사실 천주교는 처음에 이름을 서학이라고 불렀어요. 그 이유는 서양에서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 서학이 천주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처음에 불렀던 명칭은 서학, 서양에서 들어왔던 웨스트러지 정도? 웨스트 학문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천주가 된 거죠. 천주.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하느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교가 됐다는 얘기에서 종교화되었다. 그럼 처음에는 학문의 일종으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종교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학문으로 들어왔다. 그러다가 종교가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로 외워보자. 학교라고 하죠. 학문으로 받아들였지만 종교가 되었다.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 있는 사람들은요, 천주교, 교우들이라고 서로 불렀어요. 우리 같은 교우들이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천주교는 교우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천주교에 오는 특징이 천주교사라고 하는데 제사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거부했다는 것 자체가 반유교적 성격이 매우 강했다. 유교의 핵심이 바로 종교의식이 제사거든요. 그 제사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 딱 출제가 됐다 그러면 힌트가 있어요. 서로 교우라고 부른다. 제사를 거부했다. 이 두 개죠. 천주교사. 그래서 처음에는 학문으로 수용했지만 그 다음 천주교가 되었다. 그래서 종교가 되었고, 그래서 천주교사. 그래서 서로 교우라고 부르며 제사를 거부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탄압을 당하게 된 게 정조 때거든요. 그래서 정조 임금 공부하면서 우리가 천주교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정조가 뭐라 했습니까? 제사를 거부한 윤지충을 처형하지 않을 수 없노라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신해년 박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해, 정조 때 신해 하면 누구를 죽인 것?
윤지충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윤지충 바오로라는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신해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외워보자. 그래서 천주교는 신해연 윤지충을 처형한 사건. 그래서 윤지충 바오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윤지충 바오로라는 사람이 처형을 당한 것이다. 왜? 제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어머니 제사의 말이죠. 근데 정조는 비교적 그래도 천주교에 대해서 관대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제사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우들을 전부 다 죽이지는 않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 정권이 바뀌거든요. 바로 순조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순조 때에 그 신유년이라고 나와요. 신유년. 신해년은 1791년을 말하고 신유년은 1801년을 말하는 거니까 10년 만에 정권이 바뀌면서 뭔가 크게 변화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신유배로 한번 외워보자. 신유년 유배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배를 가게 됐구나. 네, 유배의 아이콘이 뭐예요? 정약용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 때 천주교 정씨 집안, 여기가 이제 나주 정씨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주 정씨 집안이 박살났다. 그래서 정씨들이 유배를 가거나 처형을 당했다. 그래서 거기 74페이지에 아래 보면 제가 정약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족들을 쫙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약용 가문들이 크게 탄압을 당하게 됐구나. 그래서 정약용과 그의 패밀리들이 탄압을 당하는 과정에서 정약용의 큰 형 정약전, 둘째 형 정약종, 그리고 셋째가 정약용이거든요. 물론 이복형 가운데 제일 큰 형이 정약현입니다. 그래서 정약해서 사형제가 있는데 제일 위 큰 형은 이복형이고 같은 어머니에서 나온 그 형제들이 3명이 있죠. 일단 형제들만 보면 정약전. 그래서 정약전이 큰 형이고 정약종이 둘째 형이죠. 정약전 이게 1번, 정약종 이게 2번, 정약용 3번이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진짜 천주교 신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 정약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한 정약종이 그 이름답게 끝까지 천주교를 버리지 않고 순교를 하신 분이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약종 아우구스티노는 한국 천주교 5대 순교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성인의 반열에 올라간 분이에요. 정약종 아우구스티노고 정약종은 세례를 아예 안 받았고 정약용은 사도 요한이라는 세례명이 있으나 배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이 배교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이론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배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건 이 정약용은 그렇기 때문에 정약종은 처형, 순교를 하였고 이분은 아예 천주교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유배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유배했다 그러면 유배의 아이콘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이라고 기억을 해둡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신유년 박해, 유자가 들어갔죠? 그럼 유배를 생각하시면 돼요. 한편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되는데 배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신 분도 계시다. 베론으로 도망간 사람은 황사영 알렉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거 알 필요는 없지만 알렉시오라는 거는 세례명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황사영이라는 분만 나와요. 그 황사영은 누구냐? 거기 그 정약용 가계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정약용의 이복 큰 형이 계시죠. 정약현. 그 정약현의 따님 이름이 정명년이거든요. 정명년. 이른바 난주로 알려져 계신 분이에요. 천주교 신자들 여기 계실 텐데 천주교 신자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난주 마리아 그분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이 정난주 마리아님의 남편 황사영 알렉시오가 처가댁이 박살나는 걸 보고 충청도 베론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숨어 사셨대요. 베론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 모습이 배의 밑바닥 모양처럼 생겼던 곳이다라고 해서 베론이라고 불렸던 곳이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 충청도 제천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이라면 대부분 아실 텐데 제천하면 베론 성지로 알려져 있고 그곳에 가면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함께 활동했던 그 땀의 순교자라고 알려져 계신 분이시거든요.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묘소가 거기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충청도 제천 베론이라는 곳이 정약용의 누나 남편이죠. 바로 다시 정약 누나의 남편이 아니라 정약용의 조카 정난주의 남편. 그러니까 정약용의 조카 사위가 바로 황사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황사영이 베론에 숨어 살면서 북경에 있는 베이징 교구 주교에게
군대 파병을 요청을 하면서 천주교 신자들을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천주교의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백서를 써서 보내려다가 이게 그만 발각되어서 더 탄압을 당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황사형 백서 사건이라고 하고 충청도 제천 배론에서 프랑스 군대 출병을 요청했기 때문에 크게 더 탄압을 당하게 되기도 했다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천주교 문제는 한 문제가 꼭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난 바로 전에 했던 6월달 시험에서도 천주교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사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로 하나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어떻게 들어와서 여기까지 정착되었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학교로 외운다. 학교에서 서학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종교가 되었다. 그래서 천주교의 교우들을 교우들이라 서로 불렀고 제사를 거부했다. 천주교사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게 서로 교우라고 불렀으며 제사를 거부했다. 그리고 정조 때 신해, 박해를 받게 되었다. 이게 제사 거부한 사람이 신해, 윤지충이라는 사람 기억하시고 그다음 신유배죠. 신유배, 순조 때 신유배니까 유배를 가게 됐구나. 신유박해 때. 그래서 유배를 간 사람이 정약용과 정약전. 가운데 있는 둘째 형이었던 정약종 아우구스틴은 처형당하게, 순교하게 되었다. 그래서 유배를 가면서 쓴 책들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거기 보면 정약전, 제일 큰 형이죠. 정약전은 어디로 갑니까? 바로 흑산도, 전남 흑산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에 여름 휴가로 이 흑산도를 갔다라는 게 기사에 나왔어요. 그래서 정약전의 유배지로 본인이 휴가를 한번 가본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 해서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정약전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만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휴가지로 간 지역 정도까지 되니까 이 섬 정도는 매우 중요한 나름의 의미가 있는 곳이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정약전이라는 분이 흑산도로 유배를 가서 쓴 유명한 어보가 있는데 그 어보를 자산어보라고 했다. 자산어보라는 자산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요. 자주색 산이라는 뜻인데 이게 흑산이라고 부르지 않고 흑산을 자산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흑산도가 자산도입니다. 그래서 흑산도를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엄밀히 말하면 흑산어보인 거죠. 이것을 자산어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색깔 내용이었어요. 색깔이 그렇게 자주색 색깔을 띠고 있다. 날씨가 흐리면 흐리게 흑색으로 보이지만 날씨가 밝은 날은 자주색으로 보였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자산어부라고 했다. 그다음에 정약용은 유배를 어디로 갔습니까? 전남, 해남 강진으로 갔죠. 그래서 강진에 가서 경세유표라고 하는 유배지에서 올리는 글이라는 뜻으로 유표라고 하는 글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 충신이 임금께 올리는 글이라는 뜻으로 유언과도 같은 임금께 올리는 글이라 하여 유배지에서 유표를 쓰게 된 거예요. 유표를 쓸 때 제목을 경세라고 한 이유는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본인의 뜻을 임금님께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올린다는 뜻으로 경세유표라고 하는 글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흑산도에서는 흑산어보 혹은 자산어보를 정약전이 썼고 이게 만약에 외우시기 어려우시면 정약전이잖아요. 전이니까 어보구나. 해물파전으로 외우세요. 해물 혹은 어류자원을 쓴 산이 해물파전이니까 정약전이구나. 해물파전. 그래서 자산 어보를 쓴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정약용은 강진에서 경세 유표를 썼다. 유명한 책이죠. 둘째 형이었던 정약종은 처형당했다라는 거. 한편 처형당한 정약종의 아들이 정하상이라는 분이신데 이 정하상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되게 힘들게 살았대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대역죄인으로 처형당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하상과 정정해, 정하상 바오로, 정정해 엘리사벳 이런 분들이 두 분이 계신데 남매지간 이 두 분이 어린 시절에 엄청난 고난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멸문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어가지고 그랬는지 정하상은 본인이 신부님이 되실 생각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여건상 그게 되지 못해서 조선인 신부님을 육성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셔가지고 본인이 여러 백방으로 노력한 끝에 3명의 신학생을 선발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김대건
신부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정하상 바오로가 우리 교회, 천주교회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지대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이후에 결국 기해박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 정하상 바오로와 등등이 대부분 다 또다시 처형을 당하게 되더라. 그 이후 병호박해 때는 김대곤 신부님이 처형을 당하게 되더라. 그래서 한국 천주교 박해사가 굉장하다. 그래서 최근에는 박해라는 표현보다는 교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어울리지 않느냐라고 해서 천주교 교난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신유배, 베론, 성지, 황사영, 알렉시오, 백서 사건 등이 있었다. 이게 신유박해 때이다라고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이제 서학이 있다면 이에 상대적으로 동학이 있거든요. 자, 동학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서학을 무지하게 의식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서학은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라는 뜻인데, 그럼 동학은 어떻게 했어요? 동학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종교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럼 동학을 만들게 된 배경은 서학이 전래된 것과 유사하다 볼 수 있는데, 조선 왕조의 이 봉건성에 대한 이 학을 떼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동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조선 왕조 질서를 부정하게 되었고, 새로운 사회의 출현을 고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동학은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 천도교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 천주교라고 부른 것에 대한 일종의 대응 개념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동학인이 천도교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쪽은 동학 계열은 이 서양에 대해서 좀 반외세적 성향이 매우 강하구나. 반외세적 성격이 매우 강하구나 알 수 있고, 또 서학과 비슷한 점은 조선 왕조의 봉건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동학을 처음 창제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최재우라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최재우는 수운 최재우라고 합니다. 수운 최재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최재우가 무당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곤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최재우가 득도하는 방법이 그 전통적인 신내림 방식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몸이 막 떨리고 해서 뭐 열이 나고 이래가지고서 이게 뭔가 했더니 여름날인데도, 초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막 몸이 너무 떨리더라 이거야. 그런데 갑자기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더라. 바로 신내림이거든요. 신내림하는 과정에서 생긴 전통적인 강신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귀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반응을 하게 되자, 이 최재호가 처음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서학에서 얘기하시는 그 야훼 혹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아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동학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재우가 동학을 1860년 경주에서 창도하게 된 거예요. 경주 출신 양반이었고, 이분이 대구에 동상이 서 계시죠. 그래서 경상도에서 창도되었다는 게 특징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최재우가 창도를 하고 난 이후에 최재우가 처형당하고, 그 다음 2대 교주가 조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시형이라는 분이 2대 교주예요. 그래서 최재우는 1대고, 1대가 최재우고 2대가 최시형입니다. 최시형. 해월 최시형 선생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해월. 이분은 나중에 김구 선생도 만나고 그래요. 그래서 젊은 김구, 18세 김구를 만나서 김구를 이렇게 뚫어져 봤대요. 그래서 완전 접주인데 애기구만 해서 김구를 애기접주라고 불렀다라는 그런 유래가 전해지죠. 그래서 애기접주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김구입니다. 김구. 여러분들 알고 계신 그 백범 김구. 그래서 백범 김구의 스펙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이 동학에 참여했었던 거. 그래서 최시형 선생을 만난 걸 얘기하게 되는데, 최시형 선생의 업적은요, 자기 그 큰아버지라 할 수 있는 이 최재우가 동학을 창도했다면, 이 해월은 그 창도한 동학의 교리를 정리한 사람이에요. 그걸 동경대전이라고 한다. 이 동경대전은 동학경전이라는 뜻입니다. 동경이라는 말 자체가 동학경전의 준말이고요. 순한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거는 일반 평민들은 외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양반층을 대상으로 만든 경전이고, 그럼 평민들을 대상으로 만든 건 뭐냐? 순한글 가사체로 알려져 있는 노래 형식으로 되어 있는 사사주의 파른보 율격의 용담유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용담유사는 동학 경전 가운데 노래랑 비슷한 것이다. 이거는 한글 가사체로 되어 있다. 그래서 동경대전은 한문이요, 용담유사는 한글 가사인데, 이걸 정리한 사람이 2대 교주 최시형입니다.
근데 최시영도 결국은 체포되어 처형을 당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동학의 그 흐름을 이어가는 교조였던 최재우의 어떤 그 원한을 갚거나 혹은 교조 신원운동의 개념을 띠고 있었던 게 누구냐면, 지난번 74회 문제로 나왔던 이필재라는 사람의 반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필재로 외우는데, 이 사람은 뭐 교조까지는 아니고 이필재의 난이 뭐냐 정도를 물어보는 정도가 보기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필재는 바로 거기 써 있다시피 교조 신원운동이란 최재우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형당했기 때문에 그분의 누명을 좀 씻어달라라는 운동을 신원운동이라 하고, 그 교조 신원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게 이필재입니다. 이필재는 경상북도 영해 그 등에서 활동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필재의 난이라고 한다는 거죠. 대부분 최재우가 처형을 당한 시기나 뭐 최시영이 처형을 당한 시기나 또 이필재의 난이 있었던 시기가 대부분 흥선대원군 시기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라던가 그 이후에 그 상황 시기에 최재우, 최시영, 이필재 등이 탄압을 당했고요. 3대 교주가 누구냐 그러면 그 유명한,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될 텐데요. 3대 교주가 바로 손병희입니다. 그래서 동학 3대 교주 손병희가 되고, 이때부터는 이름을 뭘로 바꿨냐면 진짜 천도교로 바꿔요. 이렇게 천도교. 그래서 천도교라고 바꾸게 된 계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진회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친일단체 일진회가 등장하며 천도교라 이름을 바꾸게 되고, 그래서 그 신문사 이름을 쓰게 되는데, 그 신문사 이름이 만세보라고 하는 신문사를 만들게 된 거예요. 어쨌건 여기까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 동학의 교리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의 교리의 핵심은요, 최재우가 얘기하기를 인내천이라 했어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대구 달성공원에 가면 이 최재우 선생의 동상이 서 있는데,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요, 한 손은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가슴을 딱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늘이라는 얘기죠. 하늘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죠. 하느님이 내 안에 있다. 하늘님께서 내 안에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천은 하느님이 아니고 한울님이라고 했거든요. 한울님께서 사람 마음에 계시다. 그러니까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고 한 것이고, 그 하늘님을 시천주라고 해서 하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된다라는 사상이 인내천 시천주 사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시천주라고 해서 이게 천주교냐?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사람이 가장 귀한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니, 조선시대의 왕조의 봉건제도의 신분제도에 대해서 배격하는 신분제도 폐지운동을 전개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그랬는지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많이 그 내용을 내세웁니다. 이게 바로 보국 안민이라고 하는 거는 백성들을 편안케 해야 한다는 개념이죠. 제폭 구민, 여러 가지 폭압으로부터 백성들을 구해야 한다, 혹은 구세 제민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구해야 한다, 안민, 또 보국 안민, 또 제세 구민된 것 같은, 그래서 구세 제민, 제세 구민, 이런 내용들이 바로 봉학의 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형식은요, 일단 여러분들께 동학 관련되어 있는 건 최재우고, 이대 최시영이고, 이필재는 아니고, 이름답게 최제우스, 내가 곧 제우스야. 그래서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인내천 사상, 시천주 사상, 보국 안민 사상이라고 하는 사상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학 동학에 대한 비교표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조선 사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의 사회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조선의 문화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선의 문화라고 하는 파트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되게 싫어하는 파트라서 이 문화에 대한 개략적인 아웃라인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선의 문화에서는 먼저 사상사를 먼저 공부하게 됩니다. 사상사라고 해봐야 일단 기본적으로 성리학 체제를 먼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을 먼저 얘기를 제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성리학에 대한 문제를 먼저 공부한 이후에 이 성리학에 대한 일종의 그 반대 사상, 그래서 성리학에 대한 안티 성리학 사상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실학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혹은 양명학이라고 하는
유교에서의 조금 더 평등한 개념에 있어서의 양명학 사상이라는 게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실학과 양명학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이제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정착되는 과정, 그다음에 후기에는 이런 성리학에 대항하는 사상으로서의 실학과 양명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표로서, 도형으로서 한번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그 흐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그 선그래프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15세기부터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이후인데, 그럼 15세기는 이제 조선 건국 직후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성리학이라고 하는, 고려 말기에 새롭게 들어온 이 유교, 신유교가 조선 왕조에 정착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15세기 성리학은, 건국 주도 세력이라 할 수 있는 관학파 성리학인 거죠. 관학파들이 중시적인 성리학. 그리고 16세기에는 살인파들이 중시적인 성리학인데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성리학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먼저 드려야 하겠습니다. 자, 이 성리학은 현실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대안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교입니다. 유교인데 신유교라고 부르거든요. 그 이유는 이 유교의 사상에다가 불교나 도교의 사상이 결합된 형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리학은 유교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골격 아래 불교에서 다뤄지는 문제, 그리고 도교에서 탐구하는 주제를 한꺼번에 다루는 새로운 유교 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유교에서 사회의 혼란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뤄지는 주제가 뭐냐면은 의리 명분론이라고 해요. 의리 명분을 강조하는 사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리라고 하는 것은 도덕이라고 볼 수 있고, 명분이라고 하는 건 요즘 번역하면 신분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왕이 있고 신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명분인 거예요. 이름에 따라 나눠진 거죠. 명분, 이름에 따라 나눠졌다. 명분. 그럼 왕의 이름에 어울리는 그 의리가 무엇이고, 신하의 행동에 어울리는, 신하의 신분에 어울리는 명분이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왕과 신하 사이에 있어서의 신분이 다르다, 이게 명분이고, 그 가운데 의리라고 하는 건 왕의 의리와 신하 사이에 꼭 지켜야 될 의리가 있거든요. 이게 뭐겠어요? 왕은 신하들을 덕으로서, 인과 덕으로서 배우해야 되는 것이고, 어질고 베푼 형태로서. 그러면 신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대가로 충을 다해야 된다는 개념인 거죠. 이런 게 의리 명분입니다. 이게 바로 세워진다면 사회가 혼란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알겠죠? 이게 유교고요. 그런데 불교는 뭐라고 했냐면, 불교에서 다뤄지는 주제는 심성론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성인 거죠. 그래서 심과 성의 차이가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인데, 이 심성 논쟁은 주로 불교에서 다뤄지는 주제인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대한 탐구. 근데 그것을 불교의 심성론을 유교식으로 한번 다뤄보겠다라는 게 바로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성리학할 때 성자가 바로 이 심성 논쟁을 전개하게 된 배경. 불교에서 다뤄지는 심성론을 유교에 접합시키겠다는 뜻이고요. 세 번째, 도교에서 다뤄지는 주제는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것을 이기 논쟁이라고 합니다. 이기 논쟁. 그래서 이 어떤 원리라고 하는 원리가 있었기 때문에 현상이라고 하는 게 나온 것이 아니냐. 이 현상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의 원리를 탐구하는 걸 이기 논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교의 의리 명분론과 또 불교의 심성론과 도교의 이기 논쟁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다루는 그 신유학을 성리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리학은 그 결과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도대체 옳은 행동과 옳은 마음이 또 옳은 법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그 탐구를 통해서 어떤 그 경세,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최종 목표는 경세론인데, 이 경세를 위해서 당연히 이렇게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해답을 찾는 학문이 성리학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러면
올바른 의리와 명분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세상의 원리를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그것이 그리고 어떻게 현상이 발현되는가를 이해해야만 그 우주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심성이 무엇인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주의 원리가 발현된 것이 성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주의 원리가 발현된 게 성이고, 그런데 이 성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현상적 개념의 심이라고 하는 게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심성이라고 하는 논쟁은 이기 논쟁과 연결돼서 우주의 원리가 이 세상에 그대로 구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마음과 그 마음과는 좀 거리가 있는 이 심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를 이제 연구하고 그 결과 이해하게 되면 올바른 의리와 명분을 알게 되는 것으로서 의리 명분에 따른 세상을 다스리게 되면 올바른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경세론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세라고 하는 건 세상을 바꾸기 위한 현상적 개념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주제는 철학적 개념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5세기의 특징은 조선 건국 직후다 보니까 경세론이 중요했던 것일까 아니면 의리명분론이나 이기심성론이 중요했던 것일까 한다면 건국 직후다 보니까 뭐예요? 경세론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세기는 바로 이 동그라미를 강조했던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 동그라미는 경세론 개념으로서 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라고 하는 건 우주의 원리가 발현된 현상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현상적 개념의 기이다.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 쓰면은 요 기운 기자 쓰거든요. 그래서 이 기를 강조하는, 그래서 주기적 성향이 매우 강했던 시기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현상에 있어서의 개혁을 강조했던 시기, 동그라미를 강조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되게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의 성리학은 실용적 목적의 성리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학파들은 이런 제도, 현상을 다스리기 위한 제도나 법을, 제정을 우선시 여겼던 게 15세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동그라미의 결과가 15세기에 경세론을 강조하면서 그 경자를 그대로 써요. 경국을 위한 대전이 편찬된 것이다. 그래서 경국대전 편찬이야말로 이런 법제도의 현상적 측면에서의 법제도의 개혁의 완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성되고 난 이후에 문제가 생겼죠. 바로 이런 현상적 측면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경세론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또 부국강병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의리 명분과 심성과 이 심성이 타락해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세모라고 하는 부분에서 주제, 이기, 심성, 의리 명분에 대한 주제에 대한 탐구를 중시하지 않다 보니까 부패하고 탐욕적이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결과, 이 동그라미만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즉 현상과 부국강병이라고 하는 측면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외형적인 측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이어졌느냐? 탐욕적이게 됐다는 거예요. 부도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인파들에게 있어서 좋은 먹잇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인파들은 동그라미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성이 타락한 것이 아니냐. 그럼 살인파는 뭘 강조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왜? 이 세모를 강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살인파들은 세모를 강조한 형식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이게 누구였느냐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의리명분, 이기심성 논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의리명분과 이기심성을 강조하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은 원리적 측면에 있어서의 형이상학적인 철학적 측면의 성리학을 말하는 거거든요. 철학적 측면의 성리학은 바로 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리가 바로 16세기 전반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논리가 뭐냐면요. 대표적인 어떤 원리를 강조하는 리다. 그래서 제도나 법보다는 도덕과 의리나 명분을 중시 여기는 철학적 성리학의 성격으로 나아가는 시기다. 그러면 당연히 살인파들은 뭘 배제하겠습니까? 뭘 소홀히하겠습니까? 법, 제도, 개혁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그라미를. 이게 법제도 개혁. 이거는 도덕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덕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 법제도의 붕괴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정리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살인파 핵심이었던 바로 이황이었던 거예요. 이황. 그래서 이 세모는 이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황의 문제점은
법제도의 개혁을 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문제가 된 것이죠. 그럼 점점 법은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고 제도도 역시 변화하고 있는 당시의 경제 상황의 변동이라던가 사회 현상에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황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누가 등장했냐면 바로 이이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파 이이는 이런 당시 점점 이 동그라미가 무너져가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동그라미 붕괴되고 있는 거 어떻게 표현해요? 제가 그림으로 뭔가 점점 붕괴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이 법제도의 개혁을 서둘러야만 결국은 이걸 해내야만 도덕적인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즉 기의 변혁을 꾀해야만 리도 정상화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는 법제도 무너져가는 당시 법제도의 개혁을 즉 깨져가고 있는 당시의 법을 보완하는 형태로 이룩되어야만 바로 이상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라는 입장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 이는 동그라미와 세모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는 거죠. 동그라미를 개혁해야만 즉 법과 제도를 손질해야만 이상적인 성리학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기를 바꿔야만 그래서 이걸 이제 기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국해야만 이를 통하게 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이통기국이라는데, 그래서 이는 기를 변형시켜야만 이를 정상화할 수 있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선호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기를 강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법제도를 개혁해야만 법을 개혁해야만 도덕적인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16세기 전반까지의 흐름은 15세기는 동그라미, 즉 현상적인 측면의 법과 제도를 개혁하는 측면, 이를 통해 부국강병을 달성하고자 했다면 16세기에는 그 과정에서 생긴 도덕적 타락과 탐욕 부분을 지적하면서 위정자들의 도덕적인 회복을 주장하는 형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즉, 이 이황이라고 하는 살인파는 이런 그 훈구파들의 탐욕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그런데 이이가 등장했던 시기, 이이는 이런 훈구파가 존재하지 않던 시기거든요. 그럼 이이는 어떤 시기예요? 바로 이이가 집권을 하던 시기라는 거죠. 살인파가 집권하던 시기에는 도덕만을 강조해 어떤 공정, 정의, 평등, 도덕, 윤리 이것만을 강조해서는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 전에 있는 이황이 소홀하게 여겼던 도덕과 부국강병 측면, 즉 현상적인 측면의 법제도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진 게 아니냐. 그러니까 현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무너져가고 있는 당시 국방제도, 세금제도 등을 손질해야만 도덕적인 이상국가 조선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리자면 15세기는 동그라미, 16세기 전반은 세모, 16세기 중반 이는 동그라미를 개혁해서 세모로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사상.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법제도 개혁, 도덕윤리 강조 아니다. 법제도 개혁해야만 도덕윤리를 개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동그라미는 뭐예요? 기고, 요거는 리가 되고 이는 기를 개혁해야만 세모, 리를 바꿀 수 있다라는 주장이었던 것이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가 강조했던 건 이제 외형적인 측면의 이제 그릇이에요. 그릇. 우리나라의 어떤 그 법제도를 그릇이라고 한다면 이 그릇을 이제 외형적인 것으로서 이걸 기라 그래요. 물론 그릇 기자 쓰죠? 근데 이 그릇 기자는 곧 현상적인 측면에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왜? 눈에 보이는 거니까. 틀.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이제 물이라고 한다면 이 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 이 물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고 현상적인 측면에서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죠?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원리, 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리. 그러면 이 물이라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원리인, 도덕이니 원리인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틀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 틀이라는 건 결국 뭐냐? 법인 거예요.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가 얘기하는 거는 이와 기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구분을 할 수는 있지만 이와 기가 따로 존재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릇이 있는데 도덕적이지 않으면 즉 물을 담을 수 없다면 그게 무슨 그릇이냐는 거예요. 법과 제도는 도덕적이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법과 제도라고 하는 거는 이런
그릇 형태로 등장을 하는 것이고, 물이라고 하는 건 그릇 안에 들어가 있는 물, 이게 바로 도덕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그릇이 있어야만 물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릇이 없으면 물을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가 얘기하는 건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딱 정밀해야만 물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그릇이 너무 오래 두면, 이거 오래 두고 손질하지 않고 이것을 깨끗하게 닦지도 않으면, 만약에 이 그릇이 오염되거나 아니면 깨지거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을 손질하지 않고 그냥 오랫동안 두게 되면 변하고 있는 사회 현상,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오염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물을 담아봐야 그 물이라는 것은 깨끗하지 않고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또 이게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이유에 뭐 전쟁이라든가 이런 뭐 내란이라든가 하는 걸 통해서 깨졌어, 그릇이. 그럼 물을 담을 수 있어요? 못 담죠. 그러니까 이는 이통기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기국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외형적인 그릇이 탄탄해야만 물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법과 제도라고 하는 것을 개혁해야만, 제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대로 유지하고 이렇게 수선해야만 물을 담을 수 있다는 것. 물이라고 하는 건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형이상학적인 측면. 그럼 형이상학적인 측면에 형태도 없는 것들을 담으려면은 법과 제도를 제대로 그릇을 운영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 그릇을 더 이상 쓸 수가 없다면 그릇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한다는 거죠. 이 그릇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개혁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상이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 다른 나라 제도나 법이어도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새로운 사상이나 새로운 제도, 중국이라던가 일본이라던가 아니면 서양의 이런 제도 등을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근대적인 성격에 가깝습니까? 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가 5,000원짜리 표지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황의 역할도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이황의 역할은 어디까지냐면, 훈구와 사림이 대립하던 시기에 즉 관학파라고 부르는 이제 훈구파들이 여당이고 사림파가 야당일 때, 이 야당이 그 훈구파를 비판할 때는 그들의 부도덕함과 부패함과 비리를 제야 사림의 입장에서 비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현실 비판이라고 할 때, 현실은 부도덕한 관학파들을 비판할 때에는 이 틀이 유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권을 장악하게 된 동당 정치 시기에 이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도덕적인 게 뭐냐, 의리가 뭐냐, 명분이 뭐냐, 이것만을 가지고서는 나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하고 싶은 말은, 이왕의 사상을 존중하지만 이왕의 사상만으로는 뭐 도덕이니 공정이니 정의니 평등이니 명분이니 의리가 무엇이니만을 가지고선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현실적인 개념에 있어서, 현실적인 개념에 법과 제도를 개혁해야만 한다라는, 그래야 이상적인 도덕이고 뭐고가 나올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통기국이라고 하는 깨진 그릇 이론입니다. 그래서 율곡이인은 그릇은 외형적인 것이고 이게 기가 되는 것이고, 그 기는 법과 제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 그릇이 올바라야만 물을 담을 수가 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건 도덕, 윤리, 명분 등과 같은 성리학의 가치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담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황처럼 법과 제도를 손질하지 않는다면 이게 그릇이 더 이상 그릇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리학 이념을 구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곡이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기가 변형되고 기를 바로 세워야만 이를 담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율곡이의 상대적 기 역할을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이황은 어때요? 이만 강조한 거죠. 기를 무시한 거죠. 그래서 기를 무시하고 이만 강조한 게 바로 이황이었다. 이걸 바로 이황의 이귀 기천론이라고 합니다. 이존 기비론. 이는 존귀하고 기는 비천하다. 그래서 법제도라던가 외형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국, 강병, 안보, 경제 이런 걸 다 무시하고 도덕, 윤리, 명분만을 강조했던 것. 이게 바로 이황 사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76페이지의 주인공은 사실은 이황과 이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세기의 관학파들의 특징인 기와 16세기 살인파들의 특징이 바로 뭐예요? 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학파는 기요, 살인파는 리다. 관기, 살이다. 살이. 관학파, 기,
관악파는 곧 훈구파를 말하는 것이니까 관악파, 훈구파는 기요, 살인파는 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는 그 조상을 따지고 올라가 보면 사실 순전한 살인파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 경기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경기 출신이다 보니까 이의 작은 할아버지는 훈구파예요. 그러니까 이의 혈통을 따지고 올라가면 이는 훈구적 그 혈연적 성격이 결코 약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의 조상을 따지고 올라가 보면 할아버지 때쯤 조선 건국 주도 세력이 나오고 또 이는 그 당시 살인파니까 훈구와 살인파가 절반씩 섞여 있는 사람이 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훈구적 색채가 결코 작지 아니한 이는 바로 이 현실적 부분을 소홀히할 수가 없었던 훈구파의 흐름을 일부 나름 계승해 나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게 바로 이제 76페이지에 있는 반가로 2번 이황과 이의 비교표인 것입니다. 그럼 이황은 뭘 강조? 형이상학적인 리를 강조했다. 이는 둘 다 강조했지만 형이학적인 기를 바꾸어야만 형이상학적인 개념의 리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이것을 단순화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거기 보면 이황은 뭐라고 써있어요? 이기 이원론이라고 써있고 이기 호발설이라고 써있죠. 이와 기는 그 근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는 이고 기는 기다 이런 말 있죠. 우리가 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면 이고 기면 기지 이런 얘기. 그게 누구야? 이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 호발설에서 이와 기는 근원이 다르다 이런 주장이죠. 상대적으로 이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리론이라 한다. 그럼 리에 해당하는 개념이 뭐겠어요? 리는 형 이상학적 개념이고 눈에 보이지 않죠? 원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지? 그 다음에 그게 바로 뭐예요? 도덕인 것입니다. 도덕, 명분, 의리를 강조하는 거. 이게 이황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도덕을 강조하는 리니까 주리니까 리, 도덕, 형성 배경, 현실의 비리를 비판하는 야당의 입장이다. 예, 그렇죠. 현실 비리는 누구예요? 훈구파죠. 그래서 훈구파는 비리니까 비리 덩어리야. 우리가 비리를 일으키는 놈들이라 하잖아. 그 비리가 바로 이 리가 아니다라는 뜻이고 비리라는 말은 뭐예요? 부도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리를 야기하는 놈들이 누굽니까? 훈구파죠. 그 살인파들은 그런 훈구파들을 비판하는 야당의 입장이다 보니까 비리인 훈구파를 리를 강조하는 살인파가 비판하는 격이라 할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야당 입장이다 보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 정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개혁안에 유무가 있나요? 이황은? 없죠. 왜? 개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 훈구파를 까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수신과 실천의 강조니까 도덕을 강조하다 보니까 부도덕한 훈구파를 비판하는 것만이 있었지 현실을 어떻게 개혁해보겠다라는 구체적인 방안은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비판에만 치중했지 현실 개혁은 이룩하지 못하고 있었다. 영향하면 임진왜란 때 경상도가 일본에 많은 점령을 당하다 보니까 경상도 학자들이 대부분 이황의 제자들이 많이 이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이황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이황 선생의 성리학을 일본에 전수해 주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서로 따지면 주자서 저료, 성학십도, 전습록 변 등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도 성학십도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이것은 성학이라고 하는 건 성리학을 말하는 것이고 십도라는 뜻의 단어의 의미는 10장의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10장의 그림이란 왼쪽에 잘 써놓았지만 간략한 해석을 곁들인 10개의 도형으로 성리학의 핵심 내용을 집성하여 선조에게 바친 글이에요 라고 써있죠. 이황 선생은 본인이 생각하는 내용을 선조 임금에게 10장의 그림으로 바쳤습니다. 그 이유는 선조가 1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면서 말로만 이렇게 오랫동안 들어왔던 훌륭한 학자인 이황 선생을 안동에서부터 이렇게 초빙을 합니다. 제가 이제 어린 나이로 왕이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고 훌륭한 임금이 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60이 훨씬 넘은 이황 선생께서 지경연사, 즉 임금을 가르치는 책임자로 출사하시면서 60세가 넘는 아주 노학자와 대학자와 아주 어린 14살의 어린 임금의 만남인 거죠. 그래서 선조와 이황이 만나면서 선조가 그렇게 물어보자 가르침을 주십시오라고 하자 이황은 제가 가르쳐 드릴 게 없습니다. 선조 임금님께 전할 게 없선
나도 스스로 요 임금이나 순 임금처럼 훌륭한 임금이 될 수 있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르칠 수 없다라고 하면서 10장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을 1장부터 10장까지 그림과 간략한 해석을 곁들여서 그 그림을 계속 보시고 스스로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왜? 그것은 본인이 훈구파 집권 시기 때 위축된 왕권 하에서 왕권을 강화하고 왕권은 아주 지고지순한 존재이며 불가침적인 개념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즉 왕은 매우 훌륭한 존재인데 신하들이 어떻게 임금을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주장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신하된 입장에서 임금이 물어보자 아닙니다. 저는 미천한 신하가 어떻게 임금님께 가르쳐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며 10장의 그림만을 가지고 셀프 스터디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학 10도인 겁니다. 이황의 성학 10도는 빈출되는 개념이니 꼭 기억을 해두시고 이것은 곧 이왕 입장에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이왕이니까 왕권 강화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기 때문에 하찮은 신하가 임금님께 감히 가르칠 수 없다라는 입장에서 쓰여진 책이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이황이 주도했던 향약은 예안 향약이라고 해요. 예안은 지금도 있는데 안동시 예안면에서 있었던 향약입니다. 이황의 근거지가 어디예요? 안동이기 때문이죠. 한편 이와 반대로 이제 이가 등장하는데요. 이는 이황과 35살 차이가 납니다. 35년이라는 건 세대가 달랐다는 거거든요. 5천원짜리 아저씨인 이가 살았던 시대와 이황, 35년 선배인 이황이 살았던 시대는 달라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이황이 살았던 시대는 훈구파가 정권을 잡던 시기고 이가 살았던 시대는 정권이 교체가 됐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황이 살았던 시대는 야당 개념이었던 것이고 이가 살았던 시대는 이가 여당이었다는 거예요. 집권 여당. 그러고 보니까 야당 이황은 훈구파를 비판하는 데 치중하고 까는 걸 목적으로 했다면 이는 이제는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여당이다 보니까 현실 정치를 해야 했다는 거예요. 집권 여당으로 어떻게 정치를 해야 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황은 도덕만을 강조하는 측면이 강했다면 이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사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법제도 개혁을 우선시했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가 얘기하는 도덕이 리고 이가 얘기하는 건 기를 얘기하니까 주기적 입장에서 법제도 개혁을 주장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이는 이와 기는 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이론을 이 그릇을 기라고 보고 이 그릇을 물을 담는 걸 물을 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물과 이 그릇이라고 하는 건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것이다. 물이라고 이 그릇이라는 건 물을 담는 용도요. 물은 그릇이 있어야 담기기 때문이라는 것이거든요. 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기라고 하는 건 따로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기견발설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견발이라는 건 호발과 다른 점은 이황은 호발이나 따로따로 발동할 수 있다고 했던 반면에 이는 그렇지 않다. 견발을 강조했던 거거든요. 함께 존재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기론, 기를 강조한 것이죠. 기는 뭐예요? 법과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형성 배경은 정권을 주도하는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 형성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 정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했던 것이고 사회제도 개혁을 중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조선 후기에 정치와 사상을 주도했던 게 바로 이 계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는 저서가 훨씬 중요한데요. 이의 상대각 개념에 중요한 게 성학지묘거든요. 성학지묘는 성학십도와 항상 비교해서 나옵니다. 성학십도는 이황, 성학지묘는 이거든요. 그럼 차이는 뭐냐면요. 아까 이황은 성학십도에서 어떻게 신하가 임금을 가르칠 수 있느냐라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는 현명한 신하가 어리석은 군주의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이황은 임금은 지고지순한 존재다라고 주장했던 게 훈구파 집권 시기에 위축된 왕권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훈구파를 비판을 하면 이황은 왕권을 상대적으로 강화시키고 이 훌륭한 왕이 훈구파를 누르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살인 정치 시기 때는 이 왕을 굳이 그렇게 왕권을 강화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살인들이 주도하는 법제도의 개혁에 왕이 동조 안 하면 싸워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이는 뭐라 했냐면
왕과 신하와의 존재에 대해서 왕권은 신성한 것이라고 보진 않았어요. 왕과 신하들도 이론론적 이기 유언론에 입각해서 둘 다 귀로 보면서 다만 이 그릇처럼 왕이라고 하더라도 왕의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왕이 만약에 그릇이라고 생각, 왕도 그릇이거든요. 근데 왕이 만약에 깨진 그릇처럼 뭐 이상한 왕이야. 그럼 물을 담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왕이라면은 이렇게 왕을 어떤 그 자꾸 신하들이 이렇게 보완을 해주는 거야. 왕이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보완해주는 게 신하들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가 깨진 왕을, 좀 뭔가 부족한 왕을 자꾸 채워주고 보충해주는 형태로서 존재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에 훌륭한 신하가 임금님의 기질을 자꾸 옳은 방향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러니까 즉 기질이라고 하는 건 임금이 갖고 있는 기질의 부족한 점을 현명한 신하가 보충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상대적으로 신권 정치를 강조한 것이겠죠. 그래서 왕권보다는 신권 중심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게 이의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의의 주장을 정리하자면 이의는 법제도 개혁을 중시하였고 상대적으로 재상이 중심이 되는 정치를 하고자 했다. 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혁을 위해서 동호문답을 썼다. 동호문답은 지금 압구정동 건너편이 옥수동이거든요. 그걸로 가는 그 대교를 동호대교라고 하잖아요. 그 동호대교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옥수동 근처가 바로 이가 공부하는 동호당이라는 국립도서관 같은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공부하다가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묻고 답하다. 그래서 이가 묻고 이가 답하다 해서 동호문답이라고 했고 그 과정에서 나온 게 우리나라는 이런 게 필요해라고 한 책이 만언봉사입니다. 봉사는 임금님에게 올린 글이거든요. 봉사라는 글을 올렸는데 그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만원이라고 했어요. 만원이라는 게 뭐야?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시한 내용이 뭐냐? 10만 양병설과 수미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외침을 당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군사제도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실제로 입대하는 군대가 아니라 돈만 내고 안 가는 군대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율곡이는 이러한 국방제도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팔도에 1만씩, 수도 서울에 2만을 둬서 10만 명의 군대를 실제로 양성해야만 임진왜란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한 게 바로 이 만원봉사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제도의 개혁안과 세금제도의 개혁안이 담겨 있어요. 법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세 번째, 그런데 임금이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임금님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이게 성학집요예요. 성학집요는 성학의 핵심 내용을 모아서 요점을 정리했다는 뜻이지만 성학집요는 경연의 교과서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경연이 뭡니까? 신하가 임금님을 가르치는 행사 아닙니까? 선조 임금이 뭔가 부족한 걸 이 율곡이 눈치챘어요. 그래서 선조의 기질이 뭔가 부족한 자질이 있구나. 그래서 이 성학집요를 통해서 이게 바로 성학집요인 거죠. 성학집요라는 걸 통해서 임금을 자꾸 이렇게 보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선조가 고집이 되게 세거든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 이때는 희망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다음 세대에 희망을 걸어야겠다 해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만든 책이 바로 경몽요결이라는 책이에요. 경몽이라는 건 격이 깨뜨린다는 뜻이고 몽이라고 하는 건 어리석다는 뜻이거든요. 어리석은 아이들을 머릿속을 깨뜨리기 위해 만든 요결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바로 경몽요결이에요. 그래서 경몽요결을 공부한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광해군을 내쫓은 것입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선조 아들로 부족한 자질이 많잖아요. 그래서 광해군을 내쫓고 그 경몽요결을 통해 공부했던 그 아이들이 나중에 인조 반정의 주력들이 된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율곡 이의의 사상을 그대로 어렸을 때부터 공부했던 친구들이 반정을 주도해서 결국 신권 중심으로 나아갔다는 거, 여기까지가 핵심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황은 성학십도, 이의는 뭐예요? 문제가 뭔지를 공부해보자. 묻고 답하다. 동호, 문답. 그래서 해결책, 만원, 봉사. 말을 안 들어, 성학, 집요. 아예 안 된다. 경몽, 요결. 여기까지가 바로 이의입니다. 만약 헷갈리면 가장 쉬운 방법을 구분한 방법이 있거든요. 성학, 십도. 그래서 성학, 십도는 이황, 황도 이렇게 오고 성학, 집요는 이는 좀 집요하죠. 그래서 first name, second name 똑같이 쌤. 이. What's your name? My name is 이. family name? Yeah. 그럼 원래 네임 뭐야? 그랬더니 이. 예? 이렇게죠. 이게 바로 이입니다. 그래서 성은 이, 이름도 이. 집요하죠? 성학 집요 이입니다. 이. 옛날 문제에 주는 이런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누구의 주장이냐?
이와 기는 2이지만 1, 2요. 1, 2지만 2, 2요. 누구의 주장이에요? 답이 있죠? 2입니다. 네. 이와 기는 1이지만 2, 2요. 2이지만 1이다. 그 안에 답이 있는 거죠. 이와 기는 하나처럼 둘이지만 사실은 하나와 다를 바가 없고 하나지만 둘과 다를 바가 없다. 이 주장인 누구예요? 2이거든요. 근데 이황은 어떻게 해요? 이와 기는 다르다. 사단은 이가 활동한 것이고 실정은 기가 활동한 것이다 해서 이와 기가 다른 것처럼 그래서 이기 호발 근데 이는 이기 견발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요 이렇게 나오죠. 이요 네. 그래서 이의 주장 이요 경몽 요결 성악 집요 네. 요요 이이 요요입니다. 이이 요요 네. 황은 황도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하기. 그래서 이황은 동남으로 이어졌죠. 동인 남인 계열로. 이인은 시옷이죠. 서인 노론 계열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6세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17세기로 가게 되면 이제 임진왜란 이후거든요. 그래서 이 17세기 이후부터는 성리학에 대한 비판 의식이 매우 강해지게 돼요. 그래서 광해군 때는 다시 의리 명분론보다는 경세론으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강조하게 되는 게 광해군 때이에요. 그래서 광해군과 북인들이 이런 경세적 측면, 의리 명분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어떤 제도 개혁을 좀 중시 여기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 새로운 법이 막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대동법입니다. 그래서 대동법 같은 게 만들어진 게 이제 광해군 때 일이지만 상대적으로 의리나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죠. 무시했죠. 특히 광해군과 북인은 의리 명분을 중시 여기지 않았잖아요. 명에 대한 의리를 저버렸고 또 부모에 대한 의리를 저버렸고 그래서 이런 의리를 중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배경이 돼서 이런 그 인조 반정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조 반정을 일으킨 사람들은 서인들로서 이렇게 광해군이 너무 그 현실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의리를 무시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야라고 하면서 의리를 먼저 바로 세워야 해라고 하면 성리학, 리를 강조하게 됐던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리는 다름 아닌 성리학을 말하는 것이고 북인들은 그 상대적으로 뭐라 하냐면 실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 성리학 사상인 실학을 강조했던 광해군 북인이 무너지고 성리학만을 강조하는 지금 니들이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야라고 해서 성리학을 바로 세워야만 그 근본 토대를 바로 세워야만 뭐든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서인들의 주장에 따라서 성리학 절대화가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7세기의 특징은 이런 실학과 성리학의 대립이랄까? 그래서 조선 후기의 특징은 이런 성리학과 실학의 대립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77페이지 보시면 17세기가 주자성리학에서 탈피하느냐라는 탈주자성리학과 아니다. 오히려 주자성리학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주자성리학의 절대화. 저는 이것을 동그라미와 세모의 대결로 보고 있다. 그래서 다시 뭐가 먼저냐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개혁이 중요한 것이냐, 성리학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리학 이외의 사상을 통해서 현실 개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성리학을 통해서 일단 성리학의 근본 윤리를 기반 삼아서 현실 개혁을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였던 거죠. 한마디로 성리학이냐 아니냐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남인이나 소론 계열은 성리학이 아닌 쪽을 강조한 사람들이 많았고 서인이나 노론 쪽은 성리학을 통해서 개혁을 시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성리학 이외의 사상으로 개혁을 시도하자가 남인과 소론 계열이었다면 성리학을 통해서 일단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게 바로 서인과 노론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문난적 논쟁이 발생한 거예요. 사문난적은 스승과 학파, 문파를 배반한 역적들, 유학의 반역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사문난적은 누구가 누구를 비판한 것이겠어요? 성리학자들이 실학자들을 비판하면서 사용했던 개념이 사문난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요즘 말로 하면 빨갱이 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조선의 문화사의 근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선 후기 이 탈주자 성리학자와 즉 성리학에 대한 비판론과 성리학을 끝까지 고수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게 된 그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78페이지인 호랑 논쟁과 실학 양명학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조선 사회 파트 그리고 조선 문화 파트 가운데에서 15세기, 16세기 성리학에 대한 얘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